중학교 때 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하지만 사귄 지 반년이 지나갈 무렵 교통사고로 여자친구를 잃어버렸다. 처음 사귄 여자친구라 모든 게 서툴렀다. 하다못해 입맞춤조차 어려웠었다.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그냥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현실을 깨달았을 때조차 눈물도 나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게 담담할 뿐이었다. 친구와 가족들은 슬퍼하는 나를 걱정했지만 그들은 그저 날 가만히 바라봐 주었다.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몇 달이 지났다. 서서히 그녀의 빈자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내 꿈속으로 여자친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헌데 꿈에서 보게 된 그녀의 모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흐릿한 윤곽뿐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채 울고 있었다. 서서히 잊어가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난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기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댔었다. 좋아했었던 것, 싫었던 것, 첫 데이트를 했던 유언지, 그리고 처음 손을 잡았던 그때.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러다 이내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진심으로 여자친구가 날 만나러 와주었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기뻤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녀는 가끔씩 내 꿈속에서 나타났다. 슬퍼하는 나를 걱정하는 것일까? 이제 꿈속의 여자친구는 내게 한마디씩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모습 또한 뚜렷해지고 있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을 정도로 말이다. 이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꿈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공부나 동아리 활동을 끊어버렸고 일찍 잠에 들고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꿈은 내가 원한다 해서 마음대로 꾸지 못했다. 하지만 평소엔 꿈을 잘 꾸지 않는 나지만 어째서인지 평소보다 꿈을 자주 꾸게 되었고 일주일에 2번은 꿈속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난 꿈을 꾸기 위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이러니 당연히 날이 갈수록 내 모습은 처참히 야위어갔다. 오로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잠을 청했다. 이런 내 모습에 가족들은 날 걱정하기 시작했다. 난 그렇게 친구들과도 사이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때 꿈속의 여자친구는 나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평상시 꿈속에서의 그녀와 일반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것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었다. 근데 그녀가 말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필요한 것을 말하려 할 때면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그녀의 목소리를 덮어버렸고 그에 난 알아듣지 못했다. 이제 꿈속에서의 그녀는 환한 미소를 잃어버렸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환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서일까? 문득 그것을 깨달은 난 필사적으로 그녀의 무덤에다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라든지 좋아했던 책들을 공양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는지 결국 그녀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의 화를 풀어주려 할수록 그녀는 내게서 점차 멀어져 갔고 현실에서의 난 나 스스로도 느낄 만큼 초췌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행은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닥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당해 크게 부상을 당하셨고 건강하기만 했던 형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녀의 영혼이 화가 나서 우리 가족들까지 저주하는 것이 아닐까. 무서워졌다. 난 어머니에게 꿈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내 얘기를 듣고서 나를 절에 데려갔다. 그리고 난 그곳에서 재령의식을 받게 되었다. 헌데 그곳에서의 기억은 지금 아무리 생각하려 해봐도 어떻게 의식이 치루어졌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재령의식이 끝나고 난 뒤 체력적으로는 매우 지쳤었지만 어째서인지 시원한 기분이었다. 난 의식을 치루어진 스님에게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당신의 꿈에 나왔던 건 당신의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악한 악령일 뿐이죠. 슬픔에 지쳐 약해진 당신을 괴롭히려 그대의 꿈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자친구는 지금 아주 편한 곳에서 잘 있습니다. 스님의 말에 할 말이 이랬다. 그냥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난 속고 있었던 것인가. 스님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꿈에 나온 악령이 원했던 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목걸이였습니다. 스님의 말에 내 목을 내려다보았다. 푸른 펜던트. 나와 여자친구의 유일한 커플 아이템이었다. 난 여자친구가 죽은 뒤에도 그녀를 잊지 않으려 푸른 펜던트를 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목걸이가 왜? 이게 뭔데? 난 스님에게 물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목걸이가 악령의 꿈을 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그 목걸이를 통해 어떻게든 당신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의식을 치를 때도 그 도움을 받았었죠. 격한 슬픔에 소리를 지를 것 같다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던 걸 말하려 할 때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사실 꿈속의 그녀는 심신이 약해진 날 괴롭히려던 악령이었고, 악령이 내 목걸이를 탐을 내자 날 지켜주던 그녀의 영혼이 시끄러운 소리를 냈던 것이다. 그녀는 우리의 푸른 펜던트를 악령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주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스님은 그런 내 모습에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행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려고 말이에요. (20년이) 지난 지금 난 누군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지금의 난 행복하다. 아버지와 형도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지금의 내 아내에겐 첫사랑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는 것까지만 말했다. 하지만 첫사랑 그녀와 함께했던 푸른 펜던트, 나를 지켜주었던 그 펜던트는 지금도 내 양복 주머니 속에 고이 들어있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안내방송. 24년 1월 5일자 방송의 녹취록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주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냉내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몇 가지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금일 방송의 내용은 향후에 따로 배포 및 추가로 안내되지 않으니 각 세대의 한 분이라도 꼭 방송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 안내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101동을 시작으로 113동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차량 등록 기간으로 각 동에 마련된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선 3개월 기간 동안 관리실에 차량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실은 정문에, 경비실은 후문에 있습니다. 관리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경비실은 3명의 경비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합니다. 작은 도서관과 체육관, 그리고 수영장 등의 문화생활 공간은 관리실 건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출입하실 때는 세대별로 지급된 출입카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체육관과 수영장은 회원 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안내입니다. 실입주 여부와 시설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각 세대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 관리실 직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에 응하지 않으시면 향후에 여러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엘리베이터는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상한 소음과 심한 진동을 느끼신다면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울 속에서 기이한 잔상을 보는 등 이상현상을 겪었다면 관리실로 신속히 전화 부탁드립니다. 모든 동의 청소와 간단한 시설 수리는 사설 제휴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내는 이상입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리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백사동의 4월 건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지. 백사동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동대표로 선출된 입니다. 아래는 입주민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건의사항 1번. 엘리베이터가 너무 자주 멈춥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업체 측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점검 예정입니다. 점검이 끝나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2번. 날파리가 너무 많아요. 징그러워 죽겠어. 어디서 올라오는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이 유독 심해요. 제가 직접 확인 후 방역업체를 부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체도 있나? 시체도 있나 봐. 3번. 405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밤새 뛰는 거야? 나 잠을 못 자. 104동은 각 층별로 4호까지 있습니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04동 405 맞거든요? 왜 없다고 해? 있다고! 4번. 누가 새벽에 자꾸 문을 두드려요. 누군가 싶어서 밖을 내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경찰도 소용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그 시간대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분은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5번. 어차피 이전 동대표처럼 야반 도주 할 거 아닌가? 난 당신이 진짜 별로야. 죄송합니다. 전 동대표가 보여드린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6번. 신용할 수 있게끔 행동해주세요. 늦은 밤에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나요? 동대표면 동대표답게 행동하시길.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최근 개인적인 볼일이 생겨 늦은 시간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정리될 문제이나 신경 쓰이시다면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만나 뵙고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번. 인어가 자꾸 보여요.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인어가 보여. 그 문제라면 제가 잘 아는 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8번.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에 악취가 너무 심해요. 여름도 아닌데 제대로 관리하는 건 맞나요? 죄송합니다. 분리수거 시설을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104동 입주민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04동 동대표 올림. 입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문. 우리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소문에 속지 마세요. 그것들은 전혀 진실 아닙니다. 입주민 여러분은 관리실 직원들 말만 믿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진실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디 꼼꼼히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남아주세요. 1번. 우리 아파트에는 분수대가 없습니다. 수영장도 없습니다. 만일 검은 타일이 깔린 분수대와 유리로 만든 수영장을 보더라도 절대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리로 만든 분수대와 검은 타일이 깔린 수영장은 안전합니다. 올여름 깜짝 이벤트로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겨주세요. 2번. 인어는 없습니다. 인어 없어요. 보더라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인어. 자기 집에 푸른 비늘을 가진 인어가 있다는 입주민을 만나더라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죽었으니까. 3번. 나무들은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에 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영양분이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투명한 나의 나무. 항상 그리워하고 있네요. 기다릴게요. 4번. 부러진 우산을 발견한 분은 부디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폐기해주세요. 하조 아파트 관리실은 항상 입주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만일 아파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거나 기이한 사건 등을 목격하셨다면 바로 관리실로 전화주세요. 당신에게 특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문.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배려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일 복귀하였을 때 관리실에서 작성하지 않은 안내문과 공고문이 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주 아파트 관리실은 흑백 프린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체 또한 한 가지만을 사용합니다. 확인된 거짓 안내문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지만 단순 장난으로 추정됩니다. 입주민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하주 아파트 관리소장 올림. 백사동의 7월 건의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지. 백사동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표 입니다. 올해 여름은 참 유난히 덥습니다. 모쪼록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7월 건의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 개인 번호로 연락해주세요. 입주민들의 건의사항 1번 엘리베이터 수리한 거 맞아요? 이번에 또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아니 그리고 왜 아파트에 머리 산바른 여자가 돌아다닙니까? 진짜 미쳐버리겠어. 엘리베이터 업체에 다시 연락해두었습니다. 수요일에 점검하기로 하였으니 최대한 빨리 점검을 마치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았으나 백사동 내에 배회하는 여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을 목격하신다면 관리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어제 단지 구석에 있는 정자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우리 아파트는 외부인은 절대 출입금지라고 자부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꼭 비 오는 날 새벽에만 나타나는데 어떻게 조치 좀 취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관리실 직원들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3번 가구역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에 여전히 냄새가 나요. 이제는 벌레까지 꼬이는 것 같은데 방역업체 연락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지난 4월 관리실 사정으로 인해 방역업체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바로 방역업체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왜 우리 동에 사람이 점점 줄어드나요? 이번 주만 해도 2집이 사라졌어요. 201호, 802호 세대는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신 것입니다. 5번 오늘 우리 집 화분에서 사람 뼈 같은 게 나왔어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이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부터. 댁에서 기르는 개가 장난이라도 친 건 아닐까요? 우리 집은 개 안 길러요. 6번 점점 이 아파트의 정이 떨어지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며 사람들은 왜 자꾸 사라지는 건지. 옆집 여자는 허구한 날 소리만 지르고 정말 빨리 여길 뜬가요 진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 개인 번호로 연락주세요. 제가 잘 아는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매물을 찾아드릴 거예요. 7번 다들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지? 난 내일 이사 갈 거예요. 아직 제정신 남아있는 분은 최대한 빨리 여기서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가요.
당신들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건의사항은 받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 퍼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8번. 어제 새벽 내내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안 받고 관리실도 연락이 안 되고 도대체 백사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너무 무서워요. 어제 몇 중에서 소리가 들렸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로 연락주세요. 404호요. 그리고 계속 연락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연락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 9번. 여기가 도깨비 터라는 게 사실인가요? 아는 무당이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하던데 우리 남편이 이 아파트로 이사 오고 나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도 왼쪽 눈이 침침해지고 우리 아들도 발작이 잦아졌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유감입니다. 가족분들의 쾌유와 건강을 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10번. 누가 4층 복도에 자꾸 물을 뿌려놔요. 왜 우리 집 앞에만 그러는지 모르겠네. 청소업체인지 개인인지 모르겠는데 주의 좀 주세요. 제가 사실을 확인한 뒤 관리실에 연락하겠습니다. 항상 백사동 입주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백사동 대표 올림.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기묘한 체험을 한 적이 있다. 가위 눌림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가위 눌림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뇌가 착각해 깨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난 거기서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만약 가위에 눌렸을 때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라는 것이었다. 흥미가 생긴 나는 내가 자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가위에 눌리는 순간을 관찰하기로 했다. 자기 전 카메라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자는 동안 가위에 눌리면 일어나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위를 자주 눌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침내 때가 왔다. 그날은 특별히 지친 것도 아니었고 가위에 눌릴 거라는 예감도 없었다. 그냥 평소처럼 잠에 들었었다. 하지만 잠에 들고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가위 눌릴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기분 나쁜 감각이 느껴졌다. 곧바로 의식이 돌아오고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드디어 가위에 눌렸구나. 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몸을 움직이려 해보았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왠지 묘하게 냉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 가위에 눌리고서 그렇게 10분 정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이 들어 슬슬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가위에 눌리는 것 말고도 계획이 하나 더 있었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힘껏 비명을 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정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비명을 질렀다고 상상만 할 뿐 실제는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난 가위 눌림이 거의 끝나갈 때쯤 온 힘을 쥐어짜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나 자신의 감각으로는 확실히 소리를 질렀다는 느낌이었다. 그와 동시에 힘이 다 했는지 다시금 잠에 빠져들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침이었다. 그리고 이상하리 많지 몸이 나른하다. 그토록 기력을 쥐어 짜냈으니 당연한 건가? 찍어놓은 영상을 당장 확인하고 싶었지만 우선 출근이 급했기 때문에 퇴근 후 확인하기로 했다. 드디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어제 찍은 영상을 확인한다. 난 잔뜩 기대했지만 어차피 그래봐야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 뿐이겠지. 다만 소리를 질렀던 시점의 영상이 무척 궁금했다. 카메라를 PC에 연결하고 파일을 확인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되게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은 예를 들어 땡땡땡.avr 이런 형태로 저장된다. 그리고 파일에는 며칠 전에 찍고 지우지 않았던 실험용 영상 몇 개와 어제 찍은 영상 파일만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폴더 안에는 완전 이상한 이름의 파일이 30개나 있었다. 심지어 확장자도 없이 말이다. 당연히 더블 클릭해봐도 실행되지 않는다. 테스트 삼아 이름을 바꿔 파일명 뒤에다 .avr을 입력해서 확장자를 변경해 보려 했지만 재생할 수 없는 파일이라는 그런 경고만 떴었다. 어쩔 수 없이 그중 유일하게 정상적인 파일을 열어보았다. 어제 찍은 영상인 듯 했다. 재생이 시작되고 내 방에 나타난다. 촬영 시점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 발끝에서 내려보듯 찍혀있다. 화면 아래쪽이 내 발 쪽이고 화면 위쪽은 내 머리 쪽이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영상의 속도를 2배속으로 재생했다. 그러다 문득 어라? 하고 당황했다. 영상의 총 재생 시간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4시간 남짓이었다. 분명 내가 잠에 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감안하면 7시간 정도 촬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 뭐지? 이상하다 느끼긴 했지만 일단은 계속 영상을 보기로 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가 종종 뒤척이거나 조금씩 움직일 뿐 딱히 큰 변화는 찾지 못했다. 그러다 동영상이 3시간까지 재생될 무렵까지 배속으로 영상을 틀었지만 아무 변화도 없다. 하지만 어제 내 감으로는 영상 속 이때쯤에 가위에 눌렸었다. 가위에 눌리는 모습이 곧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그 시점부터 정상 속도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헌데 재생 시간이 3시간 30분을 넘어갈 무렵 이변이 일어났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침대에서 뒤척거리던 내가 몸을 돌리다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리고 몸을 돌리다 오른손을 하늘에 올린 채 몸이 딱 굳어있는 것이다. 당황해서 재생바를 확인했지만 재생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간은 분명 흐르는데 화면 속에 난 부자연스럽게 팔을 공중에 든 채 일시정지라도 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혹시 이게 가위에 눌렸을 때의 모습인 걸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에 가슴이 덜덜 떨렸다. 가위 눌림은 단순한 내 착각이 아닌 걸까? 실제로 몸이 경직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영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몸이 굳고 나서 3분가량 흘렀다. 헌데 화면은 여전히 똑같다 싶은데 뭔가 이상하다. 이 위화감은 뭘까?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달았다. 자고 있는 내 발밑에 이불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나와 있다. 그것은 대단히 느린 움직임이라 그런지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내 몸이 아닌 무언가가 내 발밑으로 나와 있었다. 이윽고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며 검은 부분 외에 하얀 부분도 영상에 잡히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머리카락과 이마 같다. 사람의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이 내가 덮고 있는 이불 속에서
거꾸로 천천히 나오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꺼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겠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것처럼 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내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위에 눌린 것처럼. 이윽고 그 얼굴은 이불에서 반쯤 빠져나와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눈에서는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쩐지 카메라 너머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다. 그 사이 영상 속에서 팅팅 하는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와 파열음 같은 것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대로 계속 보다가는 너무 위험하다. 저 얼굴이 전부 나오면 끝장이지 않을까? 난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마음속으로 제발 영상을 멈춰달라고 소리쳤다. 영상의 재생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대로 저 얼굴이 다 나타나기 전에 빨리 영상이 끝나기만을 빌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화면에 나타났다. 화면 한 구석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카메라 스위치를 눌러 녹화를 정지시켰다. 화면에 찍힌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화면에 나타난 난 무표정을 하고서 카메라에 손을 뻗어 스위치를 눌렀다. 그것을 보자 공포와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자 이미 아침이었다. 모니터 속의 카메라 폴더에는 어제 봤던 영상 파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솔직히 그 이후 그 영상을 다시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 영상을 삭제하고 카메라도 팔아버렸다. 그날은 도저히 정상이 아니라 회사마저 출근하지 못했다. 그날 내가 봤던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녹화를 중지시킨 것은 분명히 나였지만 내 기억 속에는 결코 그랬던 적이 없다. 설령 내가 녹화를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침대 위에는 또 다른 내가 누워있었다. 대체 그건 무엇이었을까? 우리나라 어디를 살펴봐도 사람이 죽지 않은 곳을 찾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라든지 집 앞, 동네 슈퍼, 독서실, 학교 어디를 보더라도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본다면 무덤 없던 자리 없고 사람 죽지 않은 자리 없다는 거죠. 즉, 이 말의 뜻은 언제 어디서든 귀신이 나올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의 뒤에서 아니면 책상 밑에서 당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귀신이 하나 정도는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특히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공동묘지처럼 죽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선 아무래도 귀신의 출현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차 역시 억울하게 깔려 죽은 귀신이라든지 기차 내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으니 귀신 출몰해서 안전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간 열차에는 식당 칸을 운영하는 기차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기차가 부산에서 7시 넘어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11시 40분쯤에 도착하는 기차가 제일 늦는 기차 시간입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밤 11시 40분 기차에 올랐다. 도시락과 커피를 팔러 나가면 뭔지 모를 찝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식당 칸 주변의 몇 칸은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이지만 기차의 양쪽 마지막 칸으로 가면 한 명 정도 있다든지 아예 사람이 없는 열차 칸이 허다합니다. 사람이 있는 칸으로 들어서면 창문 밖으로 어둠만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없는 객실 안의 모습은 상당히 적막합니다. 가뜩이나 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가 그 이야기가 기억날 때는 아주 미치겠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줄 알았던 곳에 사람이 혼자 타고 있는 걸 보더라도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곤 합니다. 꼭 귀신이 혼자 나타나진 않겠지만 고정관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커피를 팔고 지나가면서 혼자 있는 사람을 괜히 힐끔힐끔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꼭 혼자 있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자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 차장님한테 그 칸에 손님은 없어 이런 소리라도 듣게 되면 오싹해지면서 한동안 그 칸을 지나가기 싫어지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다음 칸에 손님이 있더라도 도저히 그 칸을 지나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칸 손님들에게 서울역에 도착하기까지 도시락이나 커피는 팔지 못합니다. 이런 건 특히나 무궁화 열차가 심합니다. 새마을은 그나마 깨끗하고 기차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무궁화 기차는 진짜 오래된 열차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기차를 기차 번호로 말합니다. 나 512 열차에서 어제 귀신 봤다. 뭐 이렇게 말이죠. 기차 차장과 승무원 아가씨들은 식사를 어디서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식당 칸으로 와서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까지 같이 하거든요. 매너상.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웬만큼 친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친해지게 된 저희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야간 열차에서 봤던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간 열차란 저녁 12시쯤에 출발하는 열차를 말합니다. 이 열차는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녘에 종점에 도착하는 기차인 거죠. 이런 야간 열차는 수면실이 딸려있는 기차도 있다고 합니다. 수면실의 구조는 2층 침대가 객실의 양옆으로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중간에 복도가 있고요. 하루는 이 차장님이 수면실 옆칸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수면실에서 어떤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주 가끔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인지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잠꼬대로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무서운 느낌이 없었답니다. 헌데 그 순간 어두운 수면실 복도 끝에 어떤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차장님이 그에게 다가가 손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귀신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손님 우선 진정하시고 다른 사람들 자는데 방해되니까 다음 칸에 가셔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수면실 다음 칸으로 그 아주머니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면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겁에 찔린 눈을 한 채 천장임에 바닥이며 계속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다음 칸으로 도착해 그를 의자에 앉히고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혹시 악몽이라도 꾼 건 아닌지. 아니요.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깼거든요. 깨서 시계도 보았고 꿈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전 멍하게 시계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커튼을 젖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꾸 계속해서 말이죠. 누가 자다가 나왔나 보죠. 아니에요.
그런 평범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군데 저렇게 남들 자는데 커튼을 뒀죠. 혹시 도둑인가 해서 슬쩍 밖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요? 차장이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은 남자 차장이요. 에? 이 열차의 차장은 저 혼자인데요? 아니에요. 차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확실히 맞고 좀 삐쩍 마른 차장이었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차장이 앞에서부터 커튼을 걷으면서 자는 사람 얼굴들을 확인하면서 오는 거예요. 점점 제 쪽으로. 그때 저는 2층 칸에 있었는데 그 차장은 고개를 숙여서 1층만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장님 뭐 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차장이 커튼을 걷다가 말고 제 말에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면서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람이요? 혹시 범죄자라도 열차에 탔나 해서 무슨 사람을 찾느냐고 물어봤더니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되물어봤죠. 예,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전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그 차장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손님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세요. 제가 확인하러 갈 때까지요. 이러는데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차장이 절 쳐다보면서 손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길래 그냥 물 마시러 나간다고 했더니 그 차장이 그러면 손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앞으로 확 다가오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거죠. 일단 손님 앞에 칸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많은 칸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셔서 그냥 편한 자리에 앉아 계시죠. 혼자 못 가겠어요.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이 사람 많은 칸까지 안내해드리고 다시 수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장님도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다시 확인하려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복도엔 아무것도 없고 어두컴컴한 수면실엔 사람들 코 고는 소리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사람이 없나 하고 커튼을 하나씩 걷어가며 자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걸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아까 그 차장 귀신이 한 행동하고 똑같잖아?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근무 위치로 돌아가 겁에 질린 그 상태로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차장님은 열차에서 일하기 싫다는 생각이 확 들었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건 차장님도 한 번 봤다는데 열차 승무원 아가씨가 기차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적이 있대요. 새마을 기차는 거의 끝칸쯤에 전철 문 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 안엔 간이 좌석이 하나 있고요. 거기가 승무원들 돌아다니다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노끈으로 목을 매달은 여승무원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게 소문하면 안 되니까 쉬쉬하면서 목포까지 내려가 조용히 시체 수습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열차에는 그때 자살한 여승무원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야간 열차를 운행할 때 여승무원 한 명과 남자 차장이 한 조를 이루게 되는데 매일매일 지방까지 내려가서 자고 오다 보면 가끔씩 눈이 맞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열차 안에 그 휴게실에서 그 짓을 하는. 무튼 그 자살한 여자 승무원은 유부남이었던 차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뭐 사랑에 괴로워서 자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승무원 귀신을 본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 여승무원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열차 복도를 돌아다닌대요. 그 모습을 본 승객들은 당연히 모르고 지나치지만 열차에 타고 있는 차장과 여승무원은 알고 있죠. 그 승무원이 귀신이라는 걸. 그리고 그 귀신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귀신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힘없이 말하고 다니는데 찾는 사람이 박인태 차장이었나? 무튼 그분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봤다는 귀신들을 떠올린다면 피를 막 철철 흘린다든지 눈이 뻥 뚫렸다거나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다고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귀신은 상당히 드문 귀신입니다. 귀신은요, 살아있는 사람이랑 비슷한 모습에 똑같이 걸어다닙니다. 당신이 오늘 귀신을 보고 지나쳤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 악한에 타 있는 사람들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사람이 많은 칸을 지나왔는데 거기 있던 웬 아줌마 한 분이 저를 보면서 빵긋 웃고 있습니다. 날 보고 웃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8번 정도 왔다 갔다 해봤는데 8번 모두 저를 보며 씩 웃습니다. 뭐야, 기분 나쁘게. 전 찜찜한 생각을 가지며 식당 칸으로 들어갔고 주방장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주방장이 호기심이 생긴 건지 자신이 한번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뒤 다시 돌아온 주방장은 그런 아줌마가 어디 있는 거냐고 혹시 몰라서 이 열차를 싹 뒤져봤는데 자기는 그런 아줌마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화장실이라도 갔을까? 전 다시 한번 그 칸에 가보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그 자리에 있어요. 나를 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오늘 몇 명의 귀신을 보았습니까?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오늘 거리에서 본 사람들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나요? 혹은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지. 지금 버스를 타고 있거나 야외에 계신 분들이라면 사방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생활 3년차.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의 아내 민정과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고 긴 연애 끝에 우린 결혼하게 되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다. 서로 존중하며 사랑했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불편하게 느꼈던 존재가 있었다. 바로 민정의 동생 처제인 민서였다. 처제 민서는 결혼 초반부터 나를 이상하게 대했다. 그녀의 태도는 겉으로는 친근했지만 그건 겉모습에 불과했다. 처제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항상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무언가 말을 꺼낼 듯 망설이는 표정을 짓곤 했다. 난 그럴 때마다
나와 가족이 된 게 어색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어색한 것을 넘어 이상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결혼 후 몇 달 뒤, 처제 민서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고 아내는 회사 업무 때문에 늦게 귀가할 예정이었다. 처제와 난 처음으로 단 둘이 집에 있게 되었다. 처제는 소파에 앉아 거실 구석 한 곳을 멍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 도중 갑자기 처제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 요즘 이상한 꿈 꾸신 적 없으세요? 이상한 꿈? 네. 형부가 무언가에게 쫓긴다거나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는 그런 꿈 꾼 적 없으세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런 꿈 꾼 적 없는데?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처제는 대답 대신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치 그건 뭔가를 찾는 행동 같았다. 뭘? 갑자기? 뭐 찾는 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난 그날 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처제 민서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마치 그 말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그날이 있었던 뒤로 처제는 우리 집에 자주 들렀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니를 보려고 왔던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그녀는 항상 내 행동을 예의주시했고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어보았다. 그날도 처제와 단둘이 집에 있던 날이었다. 민서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형부, 이 집이 언제 지어진 건지 알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 됐을걸? 근데 그건 왜? 그 전에 여기 누가 살았는지 알아요? 나야 모르지. 그걸 내가 알 필요도 없지. 근데 그런 걸 왜 물어보는데? 그러더니 민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곱씹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 이 집이 조금 낯설게 느껴져서요. 그녀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서는 나보다 이 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처제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처제 민서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던 날 벌어졌다. 그날 내 와이프 민정은 회사 회식으로 늦게 들어왔고 난 처제 민서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처제는 나에게 대놓고 묻기 시작했다. 형부, 언니를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황당한 말이었다. 하지만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럼 사랑하지. 정말요? 그런데 왜 언니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머리가 어지러움을 느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민서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형부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 그녀가 무슨 말을 내뱉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과 말투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날 밤 민서가 자고 있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헌데 무심코 열어본 방 안으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민서는 침대 위에 앉아있었고 자신의 손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며 아주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없어. 겁에 질린 난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그 순간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를 떠올리게 했다. 그날 이후로 처제 민서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다 결국 처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 전 아내가 나에게 숨기고 있던 사실이었다. 민서는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지 않는 일상을 보냈다. 예를 들어 귀신을 본다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다친다든지 그녀가 머무르는 곳마다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형부, 민서가 나에게 남긴 말이 떠오른다. 언니를 지켜주세요. 지금처럼 끝까지. 그 말을 끝으로 민서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아직도 처제가 말했던 말뜻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어느새 우리 집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세한 소음들이었다. 밤 늦은 시각, 집안 어딘가에서 들리는 발소리,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단순한 옆집의 소음이라든지 바람이 부는 소리로 치부하려 했지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다. 정확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밤중에 깨어난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침실 문이 반쯤 열려있고 문틈 사이로 어두운 복도가 보였다. 그런데 복도 끝에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난 아주 조심스럽게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다. 복도 끝에는 분명 누군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다. 키는 민서와 비슷해 보였지만 얼굴은 온통 검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누구세요? 혹시 민서 맞아? 본능적으로 처제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그때 그 그림자는 복도 끝에서 천천히 뒤돌아섰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사라졌다. 그대로 난 얼어버렸다. 다음 날, 어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했지만 그저 피곤해서 꿈을 꾼 것일 거라며 가볍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난 그것이 꿈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아니면 아내의 말대로 그저 내가 피곤한 건가? 그날이 있었던 뒤부터 집 안에서 민서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민서가 사용했던 방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엔 알 수 없는 글자들과 그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서가 써놓았던 글을 해석하려 했지만 글자는 알아볼 수 없는 매우 기괴한 형태였다. 그러다 한 장씩 일기장을 넘겨보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 좀 이상했다. 형부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그 전에 언니를 지켜야 한다. 그 집에 있는 건 언니와 형부 두 사람을 노리고 있다. 난 일기장을 든 채로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처제가 적은 그 집에 있는 것이란 어떤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그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난 아내에게 정면으로 물었다. 민정아, 처제는 갑자기 왜 사라졌어? 그리고 처제가 우리 집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어? 처음엔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계속 내가 몰아붙이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서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걸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내가 말했었지. 그래서 부모님이 민서를 데리고 당집을 많이 다니셨거든. 그게 왜? 그게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지? 아내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제 우리가 이사 오기 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민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자꾸 불안해하면서 뭔가가 있다고 말하더라. 그게 뭔데? 평범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럼 뭐 귀신이라도 있다고? 당연하지. 근데 어떤 귀신인 것까지는 말 안 해주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처제가 말했던 그 집에 있는 것이란 더 이상 처제의 망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성의 웃음소리가 분명했지만 아내의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난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실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처제 민서가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하지만 처제는 이전의 민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온통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형부. 그리고 이내 처제, 아니 사람이 아닌 그것의 표정은 기분 나쁜 미소로 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미소,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형부, 왜 언니를 지키지 않았어? 그 말을 남긴 순간 그녀의 모습은 눈앞에서 사라졌다. 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내와 함께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처제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글이 있었다. 형부, 이곳을 떠난다 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린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처제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곳을 떠난다 해도 끝나지 않는다. 그 존재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아직 지금도 날 지켜보고 있는 걸까?